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노동절 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노동계에선 노동과 근로 이 단어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노동과 근로라는 말이 혼용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선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노역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됐다며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 법 개정 움직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한다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다 이런 의미고요.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이런 뜻인데요. 노동자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기념하는 이날, 여러분은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노동과 근로 어느 쪽 의미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네, 모쪼록 의미를 담는 말과 제도 그 모든 것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처우가 더 개선되고 더 행복하고 안전한 현실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5월 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명품 콘텐츠들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 요즘 IT 업계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해고 통지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요. 보통 약 처방을 받으면 하루 3번 먹으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복약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오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주는 휴일, 즉 유급휴일인데요. 2022년부터 이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몇 인 이상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제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물론 제 이름엔 숫자가 2개가 있죠.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과 함께 연휴 어떻게 보내시는지도 문자 보내주시죠.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2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기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농업활동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걸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네.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심리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스트레스 고위험군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마음챙김이란 신체 감각에 집중을 해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주도적으로 조절하게 하는 명상 기법인데요. 네. 이를 텃밭 정원 중심의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거 지금 텃밭 정원 중심의 치유농업 활동에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된 건가요? 네, 학생들 스스로 작물을 가꾸고 수확을 하면서 감각기관을 자극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인데요. 주 2회 3시간씩 총 12회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스트레스 고위험군 대학생의 스트레스 점수는 적용 전보다 48.9%가 줄었고요. 네. 우울과 불안 정도도 각각 56.8%, 36.4%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의미하는 자기 효능감은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11.5%가 향상되었습니다. 야, 이거 스트레스 점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식물 키우면서 좀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참여 대학생들은 직접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식물을 돌보면서 자존감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흙을 만지고 식물과 접촉하는 경험이 지금 여기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고 식물과 공생하는 삶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 네. 앞으로도 이 잠깐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속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다는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실록의 계절 5월로 들어섰습니다. 농촌에서는 다양한 영농 준비로 많이 바쁠 시기일 것 같은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은 본격 여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이파입니다. 이파가 시작되면 농작물도 잘 자라지만 해충과 잡초도 잘 자라서 농가에서는 더더욱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서 영농기 가뭄 해갈에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5월 4일 목요일에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구름 끼는 날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온은 아침 6도에서 17도, 낮에는 18도에서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날이 많습니다. 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미 걸렸지만 여러분이라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는 모짜리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들었는데 이게 모짜리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공동육묘장에서 육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직포 모짜리를 통해서 육묘를 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부직포 모짜리를 너무 일찍 설치하게 되면 저온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정 파종 한계기를 고려해서 파종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모 육묘 시에는 적절한 물 관리와 알맞은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출하기에는 30도에서 32도, 녹화기에는 20도에서 25도, 그리고 경하기에는 15 내지 25도로 관리를 해주셔야 안전합니다. 봄철 녹화 개시 후에 5 내지 10도의 저온이 되거나 출하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주야간 온도 차이가 클 경우에는 모잘력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등록약제로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뜬묘는 육묘 과정에서 7 내지 20도로 급격한 온도 변화와 종자를 밀폐할 경우에 상자 내부가 가습하게 되고 상토 중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량 파종과 저온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구마 재배 농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고구마 재배 농가에서는 육묘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싹이 튼 후에는 물주기, 적동 온전 유지, 병해 방제 등 묘상의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상토는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싹이 5 내지 10cm 정도 자라면 따뜻한 날 한낮에 2 내지 2-3시간 정도 하우스 측창을 열어서 묘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주시고 20 내지 25cm 정도 자라면 하우스 환기를 자주 해줘서 묘가 웃자라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웃구럼은 묘 자르기 3-4일 전과 묘를 자른 후에도 3.3 평방미터당 요소 1%액을 4 내지 6리터 정도 옆면 살포해 주시면 묘의 품질과 뿌리 내림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마늘, 양파는 한참 자라는 시기인데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알려주시죠. 네, 마늘, 양파는 구비되기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네. 이 시기에는 토양이 건조하게 되면 토양 중에 양분을 흡수하기 어렵게 돼서 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7 내지 10일 간격으로 30 내지 40mm 정도씩 2 내지 3회 물대기를 해주거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물을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올 경우 가습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과수농가가 최근 저온으로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유난히 개화 시기가 빨랐는데요. 네. 그리고 최근 기온이 올랐다 갑자기 떨어지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이상으로 과수농가에서는 저온 피해를 받은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적과 작업은 착과가 끝난 후에 마무리를 하고 열매 속기도 기온과 등의 장애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시기에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세 안정을 위해서 정형과 위의 과실도 최대한 착화를 시켜서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정말 기초적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약 복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약사시잖아요. 갑자기? 약사 맞습니다. 예, 네. 의심될 때가 있어요. 또 외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얼굴책 찾아보시면 나오니까요. 네, 약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근데 병원 갈 일보다 약국 갈 일이 사실 좀 더 많은데 약에 대해 모르는 게 참 많거든요. 궁금한 거 많은데 그렇다고 약국 가서 일일이 묻기가 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들 드려봐야겠습니다. 먼저 이거 궁금했습니다. 약 처방 받으면 하루 3번 드세요. 그래서 그대로 먹으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막상 왜 그러지? 하루 아니면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하루 3번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약을 좀 잘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약을 막 처음 먹는다고 그걸 사실 다 먹지는 않잖아요. 뭐 여행 간다고 놓친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빼먹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예전에는 이게 막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알람을 맞춰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꼽시계라는 아주 우리한테 항상 갖고 있는 시계가 하나 있으니까 네. 그럼 밥때에 맞춰서 밥 먹고 먹으라고 하면은 이 먹는 수능도가 올라간다라는 걸 사람들이 좀 관찰을 한 거예요. 오. 예전에는 이걸 별로 막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분명히 똑같은 약을 똑같이 줬는데 이 환자는 증상이 확 좋아지고 이 환자 증상이 뭐야 안 좋아지네? 왜 그렇지? 약을 용량을 늘려볼까? 용량을 더 늘릴까?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환자가 약을 제때 안 먹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50%는 게 뭐예요? 약을 주면 반만 먹어요? 네. 그러니까 제때 제대로 먹는 게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 왜 노란 약통 같은 거 하나 해서 이렇게 미드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기 알아서 막 꺼내 먹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이런 게 더 강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포장을 딱 해주잖아요. 한 포에.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그냥 들고 다니기도 좀 편하고 그냥 바로 까서 먹으니까 아침 안 먹었다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복약 수능도가 한 70% 정도는 되는 이제 그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하루 3번 먹어라. 아침, 점심, 저녁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요. 전 세계 약국이 다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포장이 되게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게 사실은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방식인데요. 네. 사실 그 종이 다 찍어내고 하는 게 원래는 다 손으로 했으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데 사람들이 먹기에는 그게 훨씬 좋은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복약 수능도에 되게 좀 사명감 갖고 있는 약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커다란 그 달력 있죠. 어르신들은 달력 많이 쓰시니까 거기에 달력마다 하나씩 붙여주세요. 세상에. 네, 그러면 안 빼먹고 그날 거 먹었다 안 먹었다 나오니까 그렇게까지도 하시긴 합니다. 네.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약을 잊지 않고 먹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약사님 가끔 보면은 점심약이 이거 자세히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점심약이 아침이나 저녁약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 똑같이 먹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또 왜 그런가요?
그거는 또 이유가 있는 게요. 저희가 보통 그렇게 점심약이 다른 경우는 보통은 이제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이 네. 걸리신 감기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네. 네. 우리가 사실 감기는 뭐 약 먹으면 3일, 그다음에 약 안 먹으면 뭐 네, 5일 뭐 그냥 네. 비슷하잖아요. 사실 먹거나 그게 사실은 증상을 그냥 완화시켜 주는 그런 거라 가지고 그런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감기의 제일 큰 증상이 콧물, 재채기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이거는 저희가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을 먹어야지 증상이 좀 조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졸려요. 졸리고 멍하고 약간. 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점심 때도 그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보통 오후에는 되게 보통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또 점심 먹고 나면 또 졸리기도 한데 그거까지 먹으면 완전 나른한 사람이 아무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심에는 그럼 빼자. 이래서 이게 하나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점은 이 항히스타민제는 우리가 먹었을 때 약효 유지 기간이 한 8시간, 10시간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8시에 먹었다. 이러면 오후 4시, 5시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때 졸리는 것도 없애면서도 그런 약효는 좀 가고 그다음에 딱 끝날 쯤에는 저녁이죠. 그러니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진통제 같은 것들은 한 4-5시간 정도밖에 안 갑니다. 약효가. 그러니까 아침 먹었을 때는 점심에는 먹어줘야지 다시 또 오후 시간을 버티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거는 3번 먹는데 항히스타민제는 아침 저녁에만 넣어주는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9555님이 대부분 식후 30분 이렇게 드세요. 식후 30분쯤에 네. 이렇게 적힌 게 많은데 왜 꼭 식후 30분인가요? 하고 질문 넣어주셨어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약을 식후에 먹는 것도 있고 뭐 식전에 먹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앞에 말씀드린 안 까먹기 위해서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약의 흡수 정도가 꽤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약의 흡수 정도.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식후에 먹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속쓰림을 좀 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면은 지방 성분이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르몬제 같은 거 이제 폐경하신 어머님들이 가끔 그런 호르몬 대체호법 드시는 이런 호르몬제들 아니면은 이제 좀 젊은 여성분들은 피임약 아니면 남성분들도 이제 남성 호르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방에 잘 녹아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먹는 게 훨씬 소화가 잘 되면서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식전이나 무조건 공복에 먹어라 이런 약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음식과 어떤 약이 이렇게 원치 않는 반응을 하는 걸 저희가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갑상선 약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갑상선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 같은 거 있는 분들이 아니면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더 맞겠네요. 골다공증 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이게 무조건 빈속에 앉아서 딱 먹고 30분 동안 정자세 이렇게 있어야지 흡수가 된다. 그래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 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다른 것과 상호작용이 없을 때는 무조건 좀 빈속에 먹어라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건 약마다 다른데 보통은 그냥 이제 우리가 복약을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식후에 먹어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꼭 식후 30분에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이제 수능도를 위해서. 네. 근데 아까 약 지속 시간이 식사 간격이랑 비슷해서 그렇게 한다 얘기하셨는데 하루가 24시간이고 이걸 3으로 나누면 8시간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더 이렇게 빈틈없이 약을 먹는 완벽한 방법이 아닐까요? 8시간마다 먹는 게? 네. 그래서 뭐 아침 그렇게 8시간씩 나눠서 그렇게 먹어도 충분히 됩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식후에 나눠 먹는 게 좀 더 좋은 방식이라 생각해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복약 수능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람 맞춰 놓고 먹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갑자기 알람 울려서 물 찾아서 또 약 먹고 이렇게 하기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약을 먹는 게 보통은 증상 조절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하루에 여러 번 먹는 약들은. 그런데 우리가 잘 때는 사실 그렇게 증상 조절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 것 모르고 같아요. 그냥 자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막 하루 3번 완전 고르게 약효를 나눠서 일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밤에 잘 때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활동 시간인 낮에 더 압축적으로 그 증상 조절은 하고 잘 때는 모르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또 먹고 이게 더 편하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밥 먹고 먹는 게 좋은 게 어떤 진통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먹었을 때 빈속에 위 벽에 닿으면은 이게 벽에 이렇게 딱 자극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항생제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밥을 먹고 먹으면 이제 그런 게 좀 코팅 같은 게 되고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식후에 드시는 게 저는 좀 더 바람직하다. 굳이 3번 나눠 드셔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다음으로 물어볼 게 사실은 이제 식전에 먹으라는 것도 있고 공복에 먹으라는 것도 있는데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혹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네. 저희가 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좋겠네요. 이제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런데 보통 아침에 바쁘고 하니까 빈속에 그냥 그럼 다 먹고 가지만 우르르 드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보통은 그렇게 먹는 게 더 좋죠. 먹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근데 기왕이면 식후에 먹는 게 좋은 그런 영양제들도 영양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비타민 E가 막 부족하다 아니면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비타민들은 지용성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호르몬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식사를 하고 지방기가 좀 있는데 같이 섞여서 먹어야지 흡수가 잘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같이 고려를 해서 또 비슷하게 뭐 크릴 오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메가3 이런 기름 성분의 이런 것들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도 식후에 먹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렇지만 이거 챙겨 먹으려면 무조건 식후에 먹어야지 하다 안 먹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빈속이라도 먹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부충을 드리고 싶네요. 네, 결국 이제 흡수가 제일 중요한 이유 같은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우유랑 약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우유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게 다른 영양제나 이런 걸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없을까요? 혹시나?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네.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호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카페인이 이제 약이랑 커피도 같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결합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유라고 하면은 우유하면 어떤 영양소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우유요? 단백질, 칼슘? 그쵸. 네. 이제 칼슘, 우유하면 다들 칼슘을 생각하시는데 정말 우유에 칼슘이 많으니까. 근데 우유랑 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도 사실은 칼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생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런 것들은 칼슘이랑 항생제가 이렇게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껏 이제 세균 잡는 항생제를 먹었는데 이게 흡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우유랑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네. 이 칼슘이랑 결합하는 약들이 뭐 항생제 같은 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감기약이랑 하면 항생제가 꼭 들어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같이 안내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유랑 같이 먹지 말라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통제나 이런 걸 많이 먹는 특히 여성분들 특히 생리기간이 이럴 때는 진통제를 많이 드시는데 요즘 또 아침이나 이런 거 잘 거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빈속에 그래도 일단 아프니까 그러니까 진통제를 드시는데 그러면 속이 너무 쓰린 거야. 네. 그럼 또 속 쓰린 거는 어떻게 보초하는 그런 약들이 또 못 드시거든요. 네. 짜먹는 그런 약이란지 그런 네. 소화 불량했을 때 드시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진통제는 이제 뭐 두통약이라든지 생리통 이런 거는 우유랑 상호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유라도 한번 먹어서 위를 한번 코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진통제를 먹는 게 오히려 속쓰림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해외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권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고려를 해서 좀 속쓰림이라 좀 방지하고 좀 편안하게 진통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정말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종합 그러니까 비타민이요? 종합 비타민은 생각해 보시면 칼슘도 당연히 있고 우유에 들어있는 그다음에 철분이라든지 이런 무기 영양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 영양소들이 우리가 먹는 약이랑 이렇게 찰싹 붙어서 결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타민이니까 하면서 괜찮겠지.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흡수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물론 그 비타민을 먹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는 당연히 있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다른 약들이랑 같이 먹었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우유보다는 이게 좀 더 주의해야 될 건데 뭐 약이니까 같이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분리해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 같은 것들도 저희가 위에 그냥 들어왔을 때 약간 철분제 이런 거는 속쓰림이나 약간 구역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식후에 드시는 것도 조금 방법이다. 약은 식전에 먹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유가 좀 괜한 누명을 쓰고 있었다. 네. 근데 그럴 때가 많아요. 뭐 아침, 점심, 저녁 약 이렇게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약 위에. 근데 저도 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점심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빼먹으니까. 네, 아침 저녁은 잘 챙기다가 점심만 남겨두고 결국에 3일 지나면 점심만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먹는 거? 우선은 챙겨 드시는 게 좋은 거고요. 네. 그런데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한번 빼먹었다고 그 2번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술자리를 한 10번 가져서 그때만 소주 한 병 먹었다. 이러면 뭐 한 달에 10병은 괜찮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10병 마시면 정말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처럼 약도 우리가 한 번보다 많이 먹으면 독성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놓치면은 다음 약 먹을 시간이 가까우면은 그냥 다음 약만 먹고 그 전이면은 그냥 까먹은 거 그냥 바로 먹으시면 됩니다. 그냥 반 정도 나눠서 예를 들어서 한 오후 4시다 이러면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뒤에 거만 먹고 오후 2시에 내가 점심약 까먹었다 이러면 점심약까지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을 챙겨 먹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이걸 꼭 또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이렇게 귀찮게 약 먹는 거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없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네. 사실은 왜 항상 실제로 있죠?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도 근처에 굉장히 가까운 기술이 있는 게 우리가 파스 붙이잖아요. 네. 파스가 사실 먹지 않고도 진통 효과를 계속 내는 생각해보면 이게 약효를 계속 그러네요. 방출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파스를 진통제로만 많이 사용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치매 환자분들 이런 분들도 파스를 붙이세요. 왜냐하면 치매면 사실 내가 이걸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챙겨 드시겠어요. 근데 파스 붙이면은 오히려 효과가 빨리 길게 가는 이렇게 하니까 복약 순도가 정말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거고 다른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호르몬제 같은 거 특히나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일정하게 방출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약이 들어있는 약간 막대기 같은 형태의 그런 거를 팔뚝에 씹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냥 쭉 한 몇 년 이렇게 쭉 계속 서서히 방출이 돼서 계속 피임 효과를 얻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필요 없으면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건강의료 소방전 시간 약 복용법에 대한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세상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또 하나의 세상 IT. 오늘은 코로나 이후 근무 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IT 업계죠. 최근에는 비대면 해고 통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오늘 노동절에 이런 IT 업계에 특히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이제 출근해라 그러니까 직원들은 회사 그만두겠다 한동안 이런 갈등이 직장마다 벌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곤 했는데 여전한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IT 기술보다는 이렇게 IT 업계에서 일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말씀 주신 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동일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우선 아나운서님은 재택근무하는 일이 불가능하죠. 네, 그죠. 네, 그럴 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팬데믹 기간에 주 한 3, 4일 정도를 이제 재택근무를 했었어요. 게다가 이제 얼마 전에 국내 채용 관련 사이트에서 제가 조사한 걸 봤는데 재택근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했을 때는 이직을 할 거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무려 이제 70% 정도가 그만두겠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익숙해진 거죠, 재택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달에 사실 회사를 그만뒀는데 네. 이것도 재택근무를 3, 4일씩 하다가 이제 재택근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회사에서 집까지 거리가 좀 멀었거든요. 네. 멀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못 다니겠다. 예전에 잘 다니다가.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근무를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해요. 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주 한 4일 정도를 사무실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재택근무. 그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주 3일을 이제 출근하는 이런 방식을 하이브리드 근무라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그 재택근무 잘하다가 출근하려면 네. 너무 힘들고 사실은 싫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처음 할 때는 이 근로자들도 재택근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얼떨떨했는데 금방 적응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실상 좋은 건 적응 제일 빨리 맞아요. 하죠. 예, 좋기도 하고 뭐 효율이 좋다고도 하는데 효율보다는 이제 다른 효율, 이제 업무적 효율보다는 이제 근로자의 몸이 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런데도 재택근무가 사라져도 이제 만약에 급여나 상여금을 삭감해도 되겠냐라고 해도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택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런 차이가 만큼- 클 텐데.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많은 추세인 거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재택을 한다고 해서 또 급여를 뭐 삭감한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에서 저는 이제 판교까지 회사를 7, 80km를 이제 매일 출퇴근했었어요. 근데 차가 하도 막히다 보니까 안 막힐 때 가려고 해서 새벽 5시에 이제 저는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활을 잠깐만, 하다 그럼 보니 몇 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한 뭐 4시 반 정도에 네. 일어나서 네. 5시에 출근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일부러 일찍 일어나고 이런 이제 교통 시간 같은 경우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편했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여기서 이제 최승돈 아나운서랑 네. 라디오를 했었거든요. 주말에. 네, 주말에 저는 했었는데 당시에 코로나가 너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 스튜디오에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전화로만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출연을 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르죠. 결국 그러면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IT 업계에서는 대량으로 또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현재는? 네, 일단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상관없이 이런 해고 통보는 지금 대량으로 많아지는 거는 근데 이게 동일할 것 무슨 같고요. 관련이 있을까요? IT 업계와 팬데믹이 끝나서 해고를 시키는 게? 그죠? 이해가 안 되죠. 네, 저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은 네. 이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비대면 해고란 단어 자체가 약간 특이하잖아요. 네. 한마디로 만나서 한 게 아니라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너무 비인간적. 아니면 온라인 이제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이게 사실 더 비참할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이거 제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좀 당황스러워서 웃는 거예요. 화상회의를 하다가 해고를 한다고요? 네, 맞아요. 이거 얼마 전에 이제 특히 이제 2020년 3월이면은 코로나가 가장 이제 활성화가 강할 때죠. 컸을 때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여행 관련 스타트업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건이 좀 컸었는데요.
줌 회의, 이제 화상 회의죠. 화상 회의를 하다가 직원의 25%인 300명을 그 자리에서 화상 회의에서 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네. 줌은 이제 온라인 상이지만은 이제 얼굴이라도 보면서 이제 하면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 네. 이메일로 그냥 통보를 받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해요. 네. 이렇다 보니까 근데 뭐 나름 뭐 이해는 되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팬데믹이니까. 팬데믹이 그렇죠. 강했다 보니까 병원에 맞아요. 있는 가족도 네. 못 만나는 이런 네, 맞아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네. 뭐 하지만은 근데 지금까지 그렇다는 거는 약간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팬데믹이 심할 때는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정말 네네네.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이제 직장인들의 경제 활동이 이제 정상화됐다라고 보는데도 최소 현재는 주요 1, 2회 정도만 사무실로 이제 출퇴근을 네. 한다고 하는 아까 말했던 하이브리드 근무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한마디로 회사를 어쨌든 출근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비대면 해고를 통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한 12,000명 정도를 해고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는데 그때 이제 구글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본인의 회사에서 잘렸다는 내용을 개인 이메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피싱이다, 사기다라고 생각해서 회사 이메일을 접속해 보니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렸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한 거죠. 네. 왜냐면은 이미 출퇴근을 하는 시기였는데 이럴 때도 이제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뭐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정리해고 자체가 사실 뭐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 중에 하나라고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한 15년 전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희망퇴직을 당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부분 희망퇴직을 당한 사람들은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너 나가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한 1,300명 정도가 같이 잘렸는데 네. 그 당시에는 세상에. 1대1로 일단 면담을 하고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빨간 버튼을 눌러. 그 빨간 버튼은 희망퇴직 버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혼자서 엄청난 좌절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도 안 하고서 비대면으로 그냥 사람을 해고하게 되면은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도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작년 11월 달에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맞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해고시켰죠. 엄청나게 네. 해고를 시켰죠. 네. 근데 그때 해고를 막 하다 보니 실수로 필수 인력까지 해고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한테 돌아와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이런 실수한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꼭 비대면이 무조건 좋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는 걸까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해고해야 돼서. 네,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난해 말만 해도 미국에서는 IT 업계의 사람만 15만 명 이상을 해고했다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올해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12,000명 정도,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회사는 27,000명, 그다음에 델은 뭐 6,600명, 디즈니 또 한 7,000명 정도를 계속 이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아무래도 1대1로 면담을 하거나 이런 시간은 부족하겠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왜 사람들이 또 갑자기 많이 자르는지 아세요? 혹시? 경제 뭐 이런 건가요? 경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IT 업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네. IT가 뭐 딱히 경기를 심하게 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다가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더 많이 뽑게 됐었어요.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뽑다 보니까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나니 오히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네. 그 짧은 몇 년? 맞아요. 2, 3년 딱 네. 쓰고 버리는 거예요. 네. 세상에나. 네네네. 뭐 와. 저도 뭐 사실 뭐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이 대량 해고가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회사 측에서는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문화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뽑고 많이 자르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시작됐지만은 국내도 이제 많이 이렇게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다른 세상,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IT 업계의 비대면 해고 통지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고 계신데요. 0178님, 정답은 5인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근로자든 노동자든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상식적으로 대우받는 기념일이 되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비대면 해고 통지도 있고 참 이 뭐랄까요, 이 문자가 그냥 가볍게 와닿지만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739님, 5인 이상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서 아르바이트 2개 하면서 재취업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 시간은 편의점에서 일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설마 IT 계셨었나? 네, 마음이 안 좋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편의점에 일하신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근면하신 것 같고요. 네,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9890님, 일라디오 퀴즈 답 5인 이상. 네, 오승원 하나 이름에 힌트 5인 이상입니다. 오, 속지 않으셨군요. 오승원 2개였거든요. 5도 있었고 1도 있었는데, 네. 1인 이상은 좀 너무 쉬웠나요? 네. 2574님, 5인 이상 전통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 하고 있어요. 새벽 시장 다녀와서 재료 손질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 듣다 보면 시간 순삭이에요. 이번 한 주도 애청할게요.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2574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더욱더 열심히 할 거라는 약속 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